제 이름은 김정심입니다. 올해 62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이 불릴 일은 이제 별로 없습니다. 새벽 5시 반 주방에 불을 켜는 것으로 시작되는 제 하루는 누구, 엄마 혹은 여보라는 이름으로 채워집니다. 남편의 아침을 차리고 혹여나 숙취로 고생할까 북엇국을 끓이고 어쩌다 집에 들을 자식들을 위해 밑반찬을 만들다 보면 어느새 해는 부엌 창문 가장 높은 곳에 와 있습니다. 제 시간은 그렇게 다른 이들의 시간을 위해 조용히 증발해 왔습니다. 남편은 늘 식탁에 같은 자리에 앉습니다. 신문을 펼치기 전 제가 따라 놓은 구수한 보리차 한 잔으로 목을 축이는 것이 평생의 습관입니다. 저도 제 몫의 찻잔을 그의 맞은편에 내려놓기는 합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제 찻잔은 늘 식어 있습니다. 남편이 밥을 다 먹고 소파로 자리를 옮길 때까지 저는 된장찌개가 짜지는 않은지 생선이 타지는 않았는지 노심초사하며 그의 입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가 만족스러운 트림과 함께 마지막 숟갈을 놓을 때쯤이면 제 찻잔에서는 이미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식어버린 차를 무심코 입에 가져갔다가 비릿한 씁쓸함에 미간을 찌푸리는 것. 그것이 제 하루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남편 박영철 국이 좀 짜네. 정심 어머, 그래요? 어제는 좀 싱겁다길래. 남편 박영철 짠 것보단 싱거운 게 나아. 혈압 생각해야지. 남편의 말에는 물음표가 없습니다. 그저 통보가 있을 뿐입니다. 저는 대답 대신 급히 찬물을 떠 그의 옆에 놓아주었습니다. 남편은 TV 리모컨을 찾으며 소파로 몸을 던졌고 저는 방금 전 남편이 짜다고 했던 그 국에 밥을 말아 아침을 때웠습니다. 제 입에는 간이 딱 맞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 입맛을 궁금해하지 않으니 제 혀는 어느새 맛을 느끼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날은 유독 날이 흐렸습니다. 은행에 가서 자식들 이름으로 부어주던 적금을 해지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살았던 동네였지만 그날따라 길이 낯설었습니다. 늘 다니던 큰 길이 공사 중이라 어쩔 수 없이 좁은 골목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낡은 빌라와 세탁소, 그리고 희미하게 곰팡내 나는 담벼락이 이어지는 길. 제 인생처럼 무채색의 골목 끝에서 저는 거짓말처럼 작은 간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오후의 서재, 나레이션, 오래된 나무로 만든 간판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입간판이 수줍게 놓여 있었습니다. 헌책, 그리고 따뜻한 차.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 유리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평생 책이라고는 자식들 위인전이나 문제집이 전부였던 저였는데 문 안으로 희미하게 보이는 책장에 가득 꽂힌 책들이 마치 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내 이야기도 여기에 있단다 하고 속삭이는 것처럼 망설이고 또 망설이다. 저는 평생 내본 적 없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딸랑 마이너스하고 맑은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정심 저 여긴 그냥 들어와도 되는 데인가요? 최선우 안경 너머로 부드럽게 웃으며 그럼요. 책도 사람도 쉬어가는 곳입니다. 어서 오세요. 나레이션. 주인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저와 비슷한 연배로 보이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낯선 손님의 방문에 놀라지도 않고 오히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서점안은 오래된 종이 냄새와 갓 내린 커피인지 모를 향긋한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어쩔 줄 몰라 문 앞에 서성이다 구석 자리에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후 그가 작은 찻잔 하나를 들고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날이 쌀쌀하네요. 국화차 한 잔인데 몸 좀 녹이세요. 마, 아니에요. 뭘 이런 걸 다 돈.
돈 내야죠. 손을 저으며 첫 손님께는 제가 차 한 잔씩 대접합니다. 저만의 규칙입니다. 나레이션. 찻잔은 따뜻했습니다. 제 손이 시렸던 탓인지 유난히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찻잔 위로 피어오르는 하얀 김 너머로 노란 국화꽃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향긋한 온기가 목구멍을 타고 텅 비어있던 가슴까지 흘러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평생 수천 번도 더 마셨던 차였는데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오직 김정심이라는 사람을 위해 내어준 식지 않은 따뜻한 찻잔. 저는 그 찻잔을 든 채 한참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흐리기만 하던 하늘이 어느새 조금은 개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 서재를 나섰을 때 골목은 여전히 흐렸지만 이상하게도 춥지는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제 두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따뜻했던 찻잔의 감촉이 아직도 손바닥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추운 겨울날 어머니가 쥐어주셨던 따끈한 군고구마를 품에 안고 집으로 달려가던 아이처럼 저는 그 보이지 않는 온기를 잃어버릴세라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는 그 짧은 순간에도 저는 문고리의 차가운 쇠 감촉에 그 온기가 옅어질까 두려웠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고요했고 냉장고에 웅마이너스 하는 소리만이 낮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정적은 유난히 시리게 느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가 머물렀던 낡은 책들 사이로 나지막한 풍경 소리가 울리던 그 공간의 온기를 알아버렸기 때문일 겁니다. 부엌 싱크대 위에는 아침에 제가 마시다 남긴 식어 빠진 보리차 찻잔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어제의 저를 보는 것처럼 그 찻잔을 말없이 들어 개수대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남편이 돌아왔고 아들에게서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세상은 어제와 똑같이 흘러갔습니다. 오늘 저녁은 이게 다야? 김치찌개라도 좀 끓이지. 내일 해줄게요. 당신 좋아하는 돼지고기 넣어서. 엄마, 나 지훈인데. 별일 없지? 다름이 아니라 집에 김치가 다 떨어져서 이번 주말에 가지러 가도 돼? 정심 그럼. 와야지. 너 좋아하는 총각김치도 익었어.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 반찬 투정을 했고 아들은 용건이 끝나자마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눈은 TV 속 뉴스에, 아들의 마음은 전화기 너머의 김치통에 가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서운함이 먼저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조금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너희는 모르지 하는 어린아이 같은 비밀 하나를 품게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들 누구에게도 발각되지 않은 저만의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조금 설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오후의 서재의 풍경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주책이지. 다신 갈 일도 없을 텐데. 저는 스스로를 타박하며 애써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듯 했습니다. 남편의 국을 끓이고 식어버린 찻잔을 비우는 어제의 아침이 그대로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아주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무심코 창밖을 내다보는 횟수가 늘었고 설거지를 하다가도 문득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제 발이, 제 마음이 자꾸만 어제의 그 골목을 기억해내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저는 시장을 간다는 핑계로 집을 나섰습니다.
콩나물 한 봉지면 될 일이었지만 일부러 장바구니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홀린 듯 어제와는 다른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다시는 오지 않을 곳이라 다짐했는데도 발걸음은 저보다 더 정직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길에 보기만 하는 거야. 저는 그렇게 몇 번이나 다짐을 하며 그 골목 어귀에 섰습니다. 오후의 서재. 여전히 그곳은 따뜻한 불빛을 품은 채 조용히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선우 어서 오세요. 또 오셨네요. 아, 그게 그냥 지나가는 길이라서. 지나가는 길에 차 한잔 하고 가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어떤 차를 드릴까요? 나레이션. 그의 말에는 저를 머쓱하게 만드는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환대였습니다. 저는 이번에 아주 작은 목소리로 국화차하고 주문을 했습니다. 값을 치르고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어제와 똑같은 온기를 품은 찻잔이 제 앞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똑같지는 않았습니다. 어제의 찻잔이 우연이었다면 오늘의 찻잔은 온전한 저의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제 의지로 이 문을 열고 들어와 제 돈으로 이 차를 시켰고 제 시간을 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김정심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62해. 어쩌면 이것이 처음으로 저 자신에게 허락한 작은 사치이자 나만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에는 작은 규칙이 생겼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 오후에는 시장에 가는 대신 그 골목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지나가는 길에라는 어색한 핑계를 댔지만 세 번째 방문부터는 저도 서점 주인 최선우 씨도 아무 말 없이 그 만남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늘 같은 자리에서 책을 읽다 종소리가 울리면 고개를 들어 저를 보고 작게 웃어주었고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창가 자리로 향했습니다. 국화차를 시키는 것까지 모든 것이 마치 오래전부터 계속해온 의식처럼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무언가 대단한 것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거나 먼지 쌓인 책장 구석에서 낡은 시집 한 권을 꺼내 더듬더듬 읽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 동안 저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설거지 걱정도 저녁 창거리 걱정도 없는 오롯이 김정심으로 존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최선우 씨는 그런 저를 결코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제가 읽고 있는 시집의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무심한 척 툭 던져주거나 새로 들어온 책이라며 제 책상에 조용히 가져다 놓을 뿐이었습니다. 그 시인, 젊어서 아주 고생을 많이 했다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글의 날이 서 있으면서도 사람에 대한 온기는 잃지 않았죠. 놀라며, 아, 그러고 보니 글이 참 슬픈데 따뜻하네요. 최선우 정심 씨 마음이랑 닮아서 그럴 겁니다. 나레이션. 그는 처음으로 저를 정심씨라고 불렀습니다. 60하고도 2해 제 이름을 누군가 저렇게 다정하게 불러준 것이 언제였던가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자꾸만 그 이름이 맴돌았습니다. 제 이름이 저렇게 예쁜 소리를 가졌다는 것을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안에서는 아주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콧노래를 흥얼거렸고 거울 앞에서 머리를 한 번 더 빗었으며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스카프를 목에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16장 눈치채지 못한 향기. 나레이션. 사람의 감정은 숨기려 해도 향기처럼 배어나오는 모양입니다.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제게서 나는 변화의 향기를 가장 먼저 맡은 것은 딸 서연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집에 들른 딸이 제 어깨를 툭 치며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좋은 일 있어? 얼굴이 폈네. 꼭 연애하는 사람처럼.
정심 가슴이 철렁하며 뭘, 늙은이가 무슨, 그냥 날이 좋아서 그런가 보다. 나레이션. 저는 애써 웃어넘겼지만 심장이 발끝까지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서점에 다녀온 날에는 일부러 옷에 밴 책 냄새를 털어내고 혹시라도 표정에서 기쁨이 묻어날까 현관 앞에서 일부러 무표정을 지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비밀은 오히려 저를 더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작은 행복. 그것은 마치 10대 소녀가 된 것처럼 제 발걸음을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둔감했습니다. 그는 제 얼굴이 좋아졌는지, 목소리가 높아졌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저는 그저 제 시간에 밥을 차리고 자신의 양말을 챙겨주는 투명한 공기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오히려 그는 아주 사소한 변화에 짜증을 냈습니다. 당신, 요즘 수요일마다 어디 그렇게 싸돌아다녀? 그날만 되면 저녁이 꼭 늦더라. 시장에 좀 살 게 많아서 늦었어요. 시장은 무슨 적당히 하고 집에 붙어 있어. 사람 귀찮게 하지 말고. 나레이션. 싸돌아다닌다는 그 말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평생을 이 집안의 붙박이장처럼 갇혀 살았던 저인데, 하지만 저는 그 말에 대꾸하는 대신 묵묵히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돌아갈 오후의 서재가 있었으니까요. 그곳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남편의 가시 돋친 말들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작은 등불 하나가 켜진 기분이었습니다. 장 16장 이름 모를 들꽃. 나레이션. 그날도 수요일이었습니다. 오후에 서재에 들어서자 최선우 씨가 저를 보고 평소보다 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이름 모를 작은 들꽃이 꽂힌 유리병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최선우 어서 오세요. 정심 씨. 오늘은 날이 참 좋네요. 그러게요. 꼭 봄 날씨 같아요. 그 꽃, 참 예쁘네요. 유리병을 들어보이며 오늘 서점 문을 여는데 길가 시멘트 틈을 뚫고 피어있지 뭡니까? 기특해서 데려왔습니다. 꼭 정심 씨 같아서요. 정심 제가요? 나레이션.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장미나 백합처럼 화려한 꽃이 아닌 그저 밟혀도 아무도 모르는 잡초처럼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시멘트 틈을 뚫고 핀 들꽃이라니. 그는 제 삶을, 제 시간을 알아봐주고 있었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 작은 유리병을 제 창가 자리에 옮겨주었습니다. 그날 저는 책을 한 글자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제 앞에 놓인 작은 들꽃과 그 꽃을 가져다 준 남자의 뒷모습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제 평생 처음으로 저를 위해 무언가를 샀습니다. 길가 좌판에서 파는 천으로 만든 작은 화분이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작은 식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후의 서재의 그 들꽃처럼 척박한 곳에서도 꿋꿋하게 살아내는 작은 생명. 그것을 제 방 창가에 고이 모셔두었습니다. 가족 중 누구도 그 작은 화분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소중했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저만의 것이었으니까요. 폭풍은 가장 조용할 때 가장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 방 창가에 놓아두었던 작은 화분. 매일 아침 물을 주고 잎을 닦아주는 것이 제 소소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날은 아들 내외가 집에 들르는 날이었습니다. 손주 재롱에 정신이 팔려 저는 제 방문을 닫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공을 차며 놀던 손주가 제 방으로 들어갔고 뒤따라 들어간 남편이 그것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이 화분은 뭐야? 당신 이런 거 키우는 사람 아니잖아. 심장이 쿵 내려앉으며
아, 그냥 예뻐서 하나 샀어요. 예쁘긴 뭐가 예뻐. 돈 아까운 줄 모르고. 웬 놈이 사준 거 아니야? 당신 요즘 수요일마다 나가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남편의 목소리는 싸늘했습니다. 그의 의심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날카로웠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손주까지 모두 거실에 있는데 남편은 제 방문 앞에서 저를 죄인처럼 몰아세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제 마음속에 피어난 감정들이 너무나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남편은 제 손에 들려있던 화분을 빼앗아 들었습니다. 현관문을 닫으며 이 나이에 주책이야. 정말 얌전히 집에서 밥이나 할 것이지 어디서 바람이 나가지고. 정심 떨리는 목소리로 바람이라니 당신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럼 이게 뭔데? 평생 안 하던 짓 하는 게 바람난 거 아니고 뭐야? 나레이션, 주책, 바람. 평생을 당신과 이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제게 남편이 던진 말들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온몸에 박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내 편이 없구나. 이 집에서 나는 그저 밥하고 빨래하는 기계에 불과했구나.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고 필사적으로 참았습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등 뒤로 느껴지는 남편의 숨소리가 낯설고 무섭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집은 차가운 감옥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말을 걸지 않았고 저 역시 입을 닫았습니다. 숨소리마저 어색한 식사가 끝나면 남편은 TV 소리를 최대로 키웠고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자식들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위로가 아닌 회유와 질책이었습니다. 엄마, 그냥 아빠한테 잘못했다고 하세요. 별것도 아닌 걸로 왜 이렇게 집안 시끄럽게 만들어요? 엄마가 요즘 이상하긴 했잖아. 아빠도 오죽하면 그러셨겠어. 엄마가 먼저 숙이고 들어가, 응?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다는 걸까요? 내 이름으로 불리고 싶었던 것이 따뜻한 차 한 잔에 위로받았던 것이 작은 들꽃에 감동했던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이었을까요? 가족들은 모두 아버지의 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엄마라는 이름의 동상이었고 그 동상이 제자리에서 조금이라도 움직이려 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 했습니다. 저는 이 집안에서 완벽하게 혼자였습니다. 수요일이 되었지만 저는 집을 나설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감시하는 듯한 눈초리가 족쇄처럼 제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창밖은 맑았지만 제 마음은 끝없는 장마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제 주머니 속에서 작은 진동이 울렸습니다. 최선우 씨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무슨 일 있으신가요? 창가 자리가 허전합니다. 그 짧은 문자 한 줄이 제 모든 무너진 것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나의 부재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저는 울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소리내어 울면 남편이 들을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그 눈물은 서러움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고마움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답장을 썼습니다. 조금 아파서요.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다음 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남편은 외출하고 없었습니다. 문을 열자 택배기사가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오후의 서재였습니다.
상자 안에는 작은 국화차 세트와 책 한 권, 그리고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몸이 아플 땐 따뜻한 차가 좋습니다. 마음이 아플 때도 가끔은 책이 약이 됩니다. 빨리 나으세요. 저는 그 상자를 끌어안고 현관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몸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그는 제 거짓말을 꿰뚫어 보고 그 너머의 진심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단 한 번도 제 가족에게서 받아보지 못했던 종류의 위로였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와 함께 아파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지 않겠다고. 내게 손 내밀어준 저 사람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야겠다고. 다음 주 수요일 저는 집을 나설 것입니다.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오직 제 발로, 제 의지로. 일주일은 지옥처럼 길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작은 결심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남편의 아침을 차리고 집안을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지나자 저는 외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장롱에서 가장 아끼던 외출복을 꺼내 입고 옅게 화장도 했습니다. 저를 지켜보던 남편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또 어딜 나가려고? 정심숨을 한번 고르고 남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네. 나갈 거예요. 내가 나가지 말랬지. 평생을 당신과 애들 허락받고 살았어요. 오늘은 그냥 나갈래요. 나레이션.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놀랄 만큼 단단했습니다. 제 대답에 당황한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더 소리치지도 저를 막아서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고 집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남편의 당혹스러운 시선이 느껴졌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서재에 도착했을 때 최선우 씨는 저를 보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정심 씨.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와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식탁에 앉은 남편과 마침 들른 아들딸 앞에서 저는 폭탄 선언 대신 조용한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나 요즘 책방에 다녀. 그냥 책 읽고 차 마시는 곳이야. 엄마,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아빠한테? 아들의 말을 자르며 들어. 나는 평생 너희 엄마, 당신 아내로만 살았어. 내 이름이 김정심이라는 것도 잊고 살았어. 근데 그곳에 가면 사람들이 나를 정심 씨라고 불러줘. 그게 다야. 그게 내가 그곳에 가는 이유야. 내가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거니? 제 고백에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족들은 처음 듣는 제 속마음에, 처음 보는 제 얼굴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62살 김정심의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간절한 독립선언이었습니다. 나레이션. 제 독립선언 이후 가족이라는 이름에 경고했던 성에는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불만이 가득했지만 예전처럼 소리치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제가 외출하는 날이면 보란 듯이 혼자 라면을 끓여 먹거나 집안을 일부러 어지럽히는 식의 소심한 복수를 했습니다. 아들은 저를 피하기 시작했고 며느리는 제 눈치를 보았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딸 서연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엄마 방에 조용히 들어와, 엄마. 그 책방 좋은 곳이야? 정심은. 조용하고 따뜻한 곳이야. 그 아저씨는 어떤 사람인데? 정심 좋은 사람이야. 엄마를 사람으로 대해주는 사람. 나레이션. 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을 한번 꼭 잡아주고 방을 나갔습니다. 며칠 뒤
딸은 시어머니와 크게 다퉜다며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나도 가끔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누구 엄마, 누구 며느리로만 사니까. 딸의 울먹이는 목소리 속에서 저는 제 과거를 보았습니다. 딸은 저를 통해 자신의 미래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제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지만 가장 든든한 제 편이었습니다. 결전의 날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저는 오후에 서재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익숙한 종소리와 함께 남편이 서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서점 안을 한번 훑어보더니 책 정리를 하고 있던 최선우 씨에게로 똑바로 걸어갔습니다. 당신이 이 가게 주인이오? 최선우 침착하게 네, 그렇습니다만. 무슨 일이신지. 내 아내가 여기 왜 매일같이 드나드는지 그것 좀 물어봅시다. 그건 저보다 아내분께 직접 여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손님께서 어디를 가시는지는 제가 여쭐 일이 아닙니다. 남편은 당연히 고함과 멱살잡이를 예상했을 겁니다. 하지만 최선우 씨의 대응은 너무나 침착하고 단단했습니다. 그는 남편을 적이 아닌 손님으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당황한 남편이 더 거친 말을 쏟아내려 할 때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당신은 가만히 있어. 내가 이놈이랑 단판을 지을 테니. 남편 앞을 막아서며 단판 지을 거 없어요. 이 사람은 내 친구예요. 내가 내 발로 찾아와서 사귄 내 첫 번째 친구라고요. 그게 그렇게 이상한 일이에요? 우리가 부부라고 해서 내 친구가 누군지 당신 허락까지 받아야 하는 거냐고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목소리였습니다. 서점 안의 모든 먼지들이 제 목소리에 놀라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최선우 씨도 그리고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남편은 할 말을 잃은 채 저를 바라보았고 저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숨지도 도망치지도 않겠다고 제 온몸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무너졌습니다. 평생을 자신이 쌓아 올린 가장이라는 성벽이 제 고함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는 며칠 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차려놓은 밥상에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미웠지만 한편으로는 안쓰러웠습니다. 그 역시 가부장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입고 한평생을 버텨온 늙고 지친 남자에 불과했으니까요. 며칠 뒤 남편이 제 방으로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화장대 위에 낡은 통장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당신 앞으로 된 적금이야. 결혼할 때 당신이 가져왔던 돈으로 만든 거 한 번도 안 썼어. 정심 왜 이제 와서? 남편 박영철 책방. 그 사람한테는 가지 마. 정모 배우고 싶으면 문화센터 같은 데 등록해. 내가 돈 대줄게. 그것이 남편의 최선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대신, 사랑한다는 말 대신 그는 제게 돈을 쥐어주는 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전히 그는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이 돈이 아니라 그저 따뜻한 시선과 제 이름 석자였다는 것을. 하지만 저는 그 통장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안에 대답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지친 어깨를 보며 처음으로 연민을 느꼈습니다. 우리 둘 다 참 외롭게 살아왔구나.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때로는 진실입니다. 우리 가족은 예전처럼 살갑게 웃지는 못했지만 그전에는 없었던 거리라는 것을 서로에게 허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제 수요일의 행방을 묻지 않았고 저는 그의 서툰 사과를 받아들여
가끔은 그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여주었습니다. 아들은 가끔 제게 전화를 걸어 별일 없으시죠? 하고 안부를 물었고, 딸은 엄마, 오늘은 서점 안 가? 하고 먼저 묻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최선우 씨와의 관계도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게 일방적인 위로를 건네는 사람이 아니었고, 저 역시 그에게 의지하는 가녀린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같은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며 각자의 책을 읽고 각자의 차를 마시는 늙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썸이나 연애 같은 단어는 우리 사이에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서로의 외로움을 알아봐주고 서로의 시간을 존중해주는 동반자가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부엌에 나가보니 남편이 직접 커피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제 몫의 믹스커피 봉지까지 옆에 놓아둔 채였습니다. 무심한 척 당신은 오늘 책방 안 가? 가서 차만 마시고 와. 나레이션. 차만 마시고 와. 그 말 속에는 여전히 질투와 불안이 섞여 있었지만 저는 그 안에 담긴 서툰 인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허락하겠다는 그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저는 제 몫의 커피를 타서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날 아침 제 찻잔은 식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작, 따뜻한 찻잔. 제 남편이 제게 건네준 낡은 통장. 저는 그 돈으로 무언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오후에 서재에서 추천받은 작은 꽃집에서 식물을 가꾸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 손으로 가꾼 작은 들꽃 화분을 파는 것이 저의 새로운 꿈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퉁명스럽지만 가끔 제가 늦는 날에는 동네 빵집에서 빵을 사다 놓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마 평생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서로의 세상을 무너뜨리지 않고 각자의 찻잔을 따뜻하게 유지하며 함께 살아가는 법을 조금은 배우게 된 것입니다. 수요일 오후 저는 여전히 오후의 서재 창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최선우 씨는 저 멀리서 책 정리를 하고 저는 제 앞에 놓인 따뜻한 국화차를 천천히 마십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그의 위로를 구하지도 세상의 슬픔을 한탄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창밖으로 내리쬐는 오후의 햇살과 제 손안에 담긴 찻잔의 온기를 오롯이 느낄 뿐입니다. 차를 다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설 때 최선우 씨가 제게 묻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실 거죠? 정심 씨? 정심환하게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미소로 그러며 와야죠. 서점 문을 열고 나서자 눈부신 햇살이 제 얼굴 위로 쏟아졌습니다. 완벽한 행복은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 희망입니다. 제 이름으로, 제 걸음으로, 제 시간을 살아갈 수 있다는 따뜻한 희망. 저는 천천히 그러나 단단한 발걸음으로 저의 새로운 오후를 향해 걸어갔습니다.